당신만 아니었으면 다 괜찮았어. 당장 꺼져!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그날부로 제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서 며느리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진 거죠. 제 이름은 김영자예요. 올해 68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릴게요. 듣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후로 저는 아들 준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준호는 제 자랑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거든요. 35살에 과장까지 올랐으니까 정말 잘 나가는 편이죠. 5년 전 가을이었어요.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이름이 박서연이라고 했어요. 첫인상은 좋았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데다가 웃는 모습이 참 예뻤거든요. 이화여대 국문과 출신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는 저한테 정말 예의 바르게 굴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제 손을 꼭 잡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아이가 착한 아이구나 싶었죠. 준호도 행복해 보였고요. 결혼은 그 다음에 봄에 했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텔에서 조촐하게 치렀죠. 서연이 부모님도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충남 천안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신혼집은 수원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곳이었죠. 저는 결혼 축의금이랑 제가 모아둔 돈 합쳐서 3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전세금 일부로 쓰라고요. 결혼 후 2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명절 때마다 부부가 함께 찾아왔고요. 서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잡채를 꼭 만들어 왔어요.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는 제 말에도 싫은 내색 없이 웃으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탓인가 싶어서 그냥 참았죠.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죠.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까지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환자분,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약으로 버티고 계시지만 결국엔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큰 수술인데요. 개심술이라고 해서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입니다. 쉽게 생각하실 수술은 아니에요. 그날 진료실을 나오면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수술이라니. 저 혼자 사는 주제에 큰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아들한테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한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쯤이었나.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겨우 휴대폰을 꺼내서 준호한테 전화했죠.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준호야. 엄마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지금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마. 30분쯤 지나서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서연이도 같이 왔더라고요. 둘이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바로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또 검사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준호를 따로 불러내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대로 방치하면 1년 안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대요.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한 거야? 준호가 울먹이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괜히 미안해서
손만 꼭 잡았어요. 미안해, 아들아.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프면 당연히 말해야지. 빨리 큰 병원 가서 수술 날짜 잡자. 그날 밤 우리 셋은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어요. 준호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서울대병원 흉부외과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서울대병원으로 가자. 거기가 제일 잘한대. 그런데 준호야,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옆에서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 말이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돈은 우리가 모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때만 해도 서연이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연기였던 거죠. 며칠 후에 준호가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예약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료를 보기로 했대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준호가 차를 몰고 왔어요. 서연이는 회사 일이 있다고 못 온다고 했대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죠.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날 서연이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은 정말 크더라고요. 건물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고 안내를 해줬죠. 진료를 보는데 담당 교수님이 CT 사진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대동맥 판막 협착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건강보험 적용받으면 대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비, 회복기간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2,500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2,500만 원, 큰 돈이었죠. 제 통장에는 4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집 수리하고 준호 대학 등록금 보태주느라 다 써버렸거든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준호가 제 어깨를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회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서연이랑 상의해서 우리 적금 깨면 될 것 같아.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되네. 무슨 소리야.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마음 편하게 일하지. 걱정 말고 수술 날짜만 잡자. 그렇게 수술은 2달 후인 12월 20일로 잡혔어요. 교수님 말씀이 연말이라 수술 스케줄이 빡빡해서 그것도 빨리 잡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술비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맙다 아들아. 그런데 너희 살림에 무리 가는 거 아니냐? 괜찮아. 회사에서 급여담보대출 받으면 되고 우리 적금도 있으니까. 서연이는 뭐라고 하던. 응, 당연히 찬성했지.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착한 며느리를 뒀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어요. 그 후로 2개월 동안 준호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주말 알바도 하고 야근 수당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애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죠. 수술 1달 전쯤이었나 준호가 집에 들렀을 때 말하더라고요. 엄마, 수술비 거의 다 모았어. 2,300만 원 정도 됐어. 그래, 정말 고생 많았구나. 별 말씀을. 그나저나 엄마, 수술 전에 건강 좀 챙기셔야 해.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알았어, 아들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술 3주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준호한테 전화를 해도 잘 안 받더라고요. 받아도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응, 알았어. 엄마도 건강 잘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아들이 저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괜한 기우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술 2주
전 토요일 오후였어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서연이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연이가 누군가랑 전화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응, 알았어. 그럼 그때 봐. 기대된다, 정말. 서연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보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행 책자 같은 거였어요. 유럽 여행 관련된 거 같던데요. 서연아, 제가 불렀더니 서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얼른 책자를 가방에 넣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장 보러 왔지. 너는? 저도요. 준호 오빠가 먹고 싶다는 과일 사러 왔어요. 그래. 그런데 방금 뭐 보고 있었니? 아, 그냥 회사 자료요. 다음 달에 나올 책 기획안이에요. 서연이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뭐라고 캐물을 수도 없었죠.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요즘 준호 많이 힘들어하지. 수술비 때문에. 네, 그래도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고맙다, 서연아. 너 같은 며느리 둬서 내가 복 받은 거야. 그때 서연이 얼굴을 봤는데 묘한 표정이었어요. 미소는 짓고 있는데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술 일주일 전이 됐어요. 12월 14일이었죠. 그날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은행 같이 갈 수 있어. 은행? 무슨 일인데? 수술비를 엄마 명의 통장으로 옮겨 놓으려고. 그래야 병원에서 수납할 때 편하잖아. 그래, 알았다. 다음 날 오전에 준호가 차를 몰고 왔어요. 우리는 수원역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갔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 통장이랑 도장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서 건넸어요. 준호는 직원한테 뭐라고 설명하면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제 통장으로 2,300만 원을 입금했죠. 자, 엄마. 이제 이 돈으로 수술비 내시면 돼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어.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저녁에 준호가 서연이랑 집에 들렀어요. 서연이가 갈비찜을 해왔더라고요. 우리는 셋이서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님, 수술 날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벌써 그렇게 됐네. 긴장되시죠? 당연하지.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인데 괜찮을 거예요. 서울대병원이 얼마나 유명한데요. 교수님도 최고시고요. 서연이는 여전히 상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목소리에 진심이 없어 보였어요. 제 기분 탓이려니 했죠.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랑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가요대 축제 예고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서연아, 너희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니? 아, 저희요? 글쎄요. 준호 오빠가 워낙 바쁘니까 수술 끝나고 내가 회복되면 너희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니. 에이,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하지만 그때 서연이 얼굴에 스쳐가는 표정을 봤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술 사흘 전인 12월 18일이었어요. 그날은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죠. 준호가 또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저 혼자 택시 타고 갔어요. 검사를 다 받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봤어요. 서연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이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들었죠. 응, 엄마, 나 지금 서울대병원이야. 아, 어머님 수술 건으로 온 건 아니고. 응, 그냥 근처 볼 일 있어서. 엄마, 그 여행 비행기표 예약했어. 그래?
다행이다. 나도 진짜 오래 기다렸어. 이번 여행, 무슨 여행.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연이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엄마, 유럽 가서 뭐부터 볼까? 파리 에펠탑은 당연히 가야지. 아, 스위스 융프라우도. 그리고 이탈리아 베니스도. 그때 제 가방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나면서요. 서연이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서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아, 이게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내가 뭘 오해한 거지? 유럽 여행이라고 했지. 그게. 서연이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얼른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 친구 결혼식이 내년 1월에 파리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가려고. 내년 1월. 그럼 내 수술 끝나고 바로. 네. 원래 작년부터 계획했던 건데 차일피일 미뤄졌어요. 저는 서연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은 절대 속일 수가 없었죠. 그래, 알았다. 나 먼저 갈게. 저는 서연이를 지나쳐서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서연이가 최근에 이상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마트에서 봤던 여행 책자, 전화하면서 밝게 웃던 모습,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들은 대화.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수술 이틀 전인 12월 19일 저녁이었어요.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은 좀 늦게 갈 것 같아. 회사에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 알았다. 무리하지 말고. 엄마, 혹시 서연이가 전화했어? 아니, 왜? 아니, 그냥. 요즘 일이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하나 봐.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준호가 2,300만 원을 넣어줬으니까 분명히 그만큼 있어야 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했어요. 준호가 예전에 가르쳐줘서 할 줄 알았거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잔액 32만 원. 뭔가 잘못 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32만 원. 분명히 일주일 전에 2,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저는 서둘러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죠. 12월 16일 2천만 원 출금. 출금자 박서연. 며느리가 제 돈을 빼간 거예요. 제 수술비를, 제 생명을 살릴 돈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거든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죠. 2천만 원. 준호가 몇 달 동안 야근하고 주말 알바까지 하면서 모은 돈, 제 심장 수술비, 제 생명을 살릴 돈. 그걸 며느리가 가져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봤죠. 12월 16일 오후 2시 35분. 국민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출금됐더라고요. 그날이 언제였지? 저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준호는 회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서연이가 혼자 간 거잖아요. 제 도장과 통장을 어떻게 가져갔을까? 순간 기억이 났어요. 일주일 전에 준호랑 은행 갔을 때 집에 돌아와서 통장이랑 도장을 서랍에 넣어뒀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준호랑 서연이가 집에 왔었죠. 갈비찜을 가져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설거지하는 동안 서연이가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었어요.
그때였구나. 그때 제 방에 들어가서 통장이랑 도장을 가져간 거예요. 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곧바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몇 번을 울렸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한밤중이었으니까 자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야, 급한 일이 생겼어. 일어나자마자 전화해줘. 그리고 서연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제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그 돈으로 뭘 한 걸까? 병원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유럽 여행,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 설마 제 수술비로 여행을 간 건가? 친정 부모랑. 그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 수술비를 훔쳐서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다니. 새벽 6시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문자 봤는데,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너 통장 잔액 확인해 봤니? 응. 통장. 무슨 통장? 내 통장. 네가 수술비 넣어준 통장.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돈이 없어. 2천만 원이 사라졌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12월 16일에 서연이가 출금했어. 2천만 원을. 또 침묵이었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준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그게 너 알고 있었지?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알고 있었냐고. 저는 소리쳤어요. 태어나서 아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진정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진정하라고? 내 수술이 모레인데. 수술비가 없는데 어떻게 진정해?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가 갈게. 30분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정확히 40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들어와.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저는 준호 앞에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거래 내역 화면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니? 준호는 화면을 보고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엄마, 설명할게. 일단 들어줘. 설명. 뭘 설명해? 내 와이프가 시어머니 수술비를 훔쳐간 걸. 그것도 2천만 원이나.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 부모님이 빚이 있었어. 빚, 응. 서연이 아버지가 철물점 운영하다가 작년에 사기를 당했대. 거래처한테.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빚이 생겼대. 그래서 그게 내 수술비를 훔쳐갈 이유가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너무 괴로워했어. 밤마다 울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 그래서 시어머니 돈을 훔친 거야.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 서연이는 갚을 거래. 나중에 꼭 갚는다고 했어. 나중에. 내 수술은 모레인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알고 있었지? 서연이가 돈 가져가는 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일주일 전에. 서연이가 말했어. 부모님 빚을 갚아야 한다고.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빌리다니.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건 도둑질이지 뭐가 빌린 거야.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일어나. 그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결돼? 엄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회사에서 긴급 대출 받을 수 있을 거야. 모레까지, 모레 아침까지 2천만 원을 구할 수 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어디 있어? 집에 있어. 당장 데려와. 지금 당장. 엄마, 데려오라고.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서 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됐나 봐요. 서연아,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응, 알았지. 30분쯤 지나서 서연이가 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박서연, 서연이가 움찔했어요. 어머님, 내 돈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사과였죠.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시어머니 수술비를 훔쳐가고 죄송하다고 하면 돼? 어머님, 제가 설명은 됐어. 준호한테 다 들었어. 내 친정빚 갚는다고 가져갔다며.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근데 말이야, 서연아. 은행 거래 내역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 12월 17일. 내 통장에서 800만 원이 또 나갔더라. 여행사로. 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 대금이라고.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건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네가 병원에서 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어. 유럽 가서 파리 에펠탑 보고 스위스 융프라우 간다고 신나게 얘기하던 거. 그건 원래 계획했던 거였어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계획했으면서 왜 하필 지금 가? 시어머니 수술 직후에 저는 서연이를 노려봤어요.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봐. 왜 지금이야? 항공권이 싸서요. 연말이라 특가 상품이 나왔거든요. 항공권이 싸서. 그게 이유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죠. 그래, 항공권이 싸니까 좋겠네. 시어머니가 수술대 위에서 죽든 말든 내 가족은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있겠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네가 지금 뭘 한 건데? 서연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도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사기당하셔서 빚이 생겼고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로 우울증 약 드시고 저도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남의 목숨 살릴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갚을 거라고요. 언제? 내 수술은 모레인데 언제 갚을 건데?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준호를 돌아봤어요. 준호야. 응, 엄마. 너 대답해봐. 내 엄마 목숨이 중요해. 아니면 내 와이프 친정빚이 중요해. 준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중요하지. 당연히 엄마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 왜 서연이가 내 돈 가져가는 걸 막지 않았어? 미안해. 엄마. 나도 잘못 생각했어.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일단 친정빚부터 갚아주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모아서 엄마 수술비를 모아. 모레까지.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 한때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이용당할 대상에 불과했다는 걸. 엄마, 나가라고 했어. 두 사람 다. 엄마, 얘기 좀 더 하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 준호와 서연이는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모레가 수술날인데 돈이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수술을 못 받아요. 그럼 저는 죽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입니다. 저기요. 제가 12월 21일에 수술 예정인 환자인데요. 김영자라고 합니다. 네, 환자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술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연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전화 너머로 직원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수술 날짜를 변경하시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말씀하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알아요. 근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부탁이에요. 잠시만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다시 전화가 연결됐어요. 환자분, 교수님 말씀이 수술을 연기하실 수는 있는데 다음 예약이 3월 말이라고 하시네요. 3월 말이요. 석 달이나 기다려야 해요. 네. 연말이라 수술 스케줄이 다 차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석 달을 더 기다리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밤이 되어서야 뭔가 먹어야겠다 싶어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식욕이 없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1시간 후에 또 울렸어요. 역시 준호였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12월 20일. 원래는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 있었죠. 오전 10시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가보니까 준호였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왜 왔어? 이거 회사에서 긴급 대출 받았어. 1,000만 원.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지 않았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 가져와서 어쩌라고? 엄마, 미안해. 더 받을 수가 없었어. 회사 규정상 1,000만 원이 한도래. 그래서 나머지 1,000만 원은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일까지 더 알아볼게. 내일. 오늘이 수술 날인데 엄마, 수술 날짜 연기할 수 있지 않아? 저는 웃음이 났어요. 연기했어. 3월 말로. 석 달 후야. 그럼 뭐?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빨리 수술 안 하면 1년 안에 위험하다고 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 그 돈 가지고 가. 엄마, 가라니까. 저는 문을 쾅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고. 서연이가 제 돈을 훔쳐간 건 명백한 범죄잖아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수원 중부경찰서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택시 타고 15분쯤 걸렸죠. 경찰서에 들어가서 민원실로 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절도죄요. 절도죄요? 무엇을 도난당하셨나요? 돈이요. 2,000만 원.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심장 수술이 필요한 것, 아들이 수술비를 모은 것, 며느리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 그 돈으로 친정 빚을 갚고 유럽 여행을 간 것까지요. 경찰관은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12월 16일 박서연 명의로 2,000만 원 출금. 그리고 12월 17일 박서연 통장에서 여행사로 800만 원 송금. 이건 명백한 절도네요.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고소할게요. 알겠습니다. 진술서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경찰서에 있었어요. 진술서를 쓰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형사님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사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 경우는 가족 간의 문제라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며느리분이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허락 없이 가져간 건 도둑질 아닌가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돼요. 일단 며느리분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저녁 6시였어요. 녹초가 됐죠. 소파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경찰서 갔다며? 누가 말해줬어? 서연이한테 경찰에서 연락 왔대. 내일 출석하라고. 그래, 내가 고소했어. 엄마,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준호야, 내 와이프가 뭘 한 건지 알아? 시어머니 목숨 살릴 돈을 훔쳐서 놀러 간 거야. 이게 가족이 할 짓이니? 엄마, 서연이도 잘못했지만 경찰까지 가는 건 그럼 어쩌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죽으라고? 그게 아니라 엄마, 서연이가 지금 임신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임신 3달째야. 우리도 며칠 전에 알았어. 그래서 그게 면죄부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서연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돈도 꼭 갚을 거야. 준호야. 응. 엄마, 너 지금 누구 편이니? 내 엄마 편이야. 내 와이프 편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하지 않은 거겠죠.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이제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끝까지 갈 거라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음 날, 서연이는 경찰서에 출석했대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형사님이 저는 안 오셔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녁에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며느리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분이 돈을 가져간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고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요? 네. 내일 변호사랑 같이 다시 오겠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틀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동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요. 변호사님은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 사안은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되진 않아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요. 며느리분이 임신 중이라고 하셨죠. 그럼 법원에서 정상 참작을 할 수도 있어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라도 좋아요. 범죄자 낙인은 찍히잖아요. 변호사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도 제기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요. 단순히 2천만 원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 수술 연기로 인한 건강 악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세요. 언론이요? 네. 요즘 이런 가족 갈등 사건이 기사화되면 여론이 움직여요. 그게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지역 신문사에 제보했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났어요. 며느리, 시어머니 수술비 훔쳐 친정가족과 유럽 여행 이런 제목으로요. 기사에는 제 사연이 자세히 나왔어요.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죠. 대부분 서연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유럽 여행이라니. 며느리 실명 공개해야 한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론에까지 알린 거야. 그래. 서연이가 지금 회사도 못 가고 있어. 사람들 눈초리 때문에. 그래서 엄마, 제발 그만해.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지 알아? 엄마, 준호야,
너 내 아들 맞니? 왜 자꾸 서연이 편만 들어? 엄마, 서연이가 내 아내야. 그리고 지금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고. 그래, 알았어.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이제 너를 아들로 안 볼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준호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1월 15일이었죠. 법원에 갔을 때 서연이와 준호가 있었어요. 서연이 배가 제법 불러 있더라고요. 재판정에 들어갔어요. 판사님 앞에서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제 며느리는 제 생명을 살릴 돈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정가족과 호화 여행을 가기 위해서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연이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제 의뢰인은 훔친 게 아니라 급하게 빌린 겁니다. 친정 부모님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빌렸다고요? 허락도 받지 않고 제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게다가 그 돈으로 유럽 여행까지 갔습니다. 이게 빌린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재판은 1시간쯤 진행됐어요. 마지막에 판사님이 말했어요. 다음 재판 기일은 2월 5일입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정을 나오는데 서연이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다가와서 제 앞을 막았어요. 어머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왜 취하해야 하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무릎 꿇을게요. 서연이가 정말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임신한 몸으로요. 저는 서연이 팔을 잡았어요. 일어나. 그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어머님, 너 지금 진심으로 미안해. 아니면 걸렸으니까 미안한 거야.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죠. 내가 물어볼게. 만약 내가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너희는 유럽에서 신나게 놀고 나는 수술도 못 받고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겠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돌아와서 바로 돈 갚으려고 했어요. 언제? 여행 끝나고 1월 중순에 돌아온다고 했지. 내 수술은 12월 21일이었어. 그럼 난 그 사이에 죽으라고.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거 보면. 그래서 시어머니는 죽어도 돼.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는 서연이를 지나쳐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 요즘 입덧도 심하고 잠도 못 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평생 갚아나갈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변호사님이 추가 조사를 하셨는데 서연이가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대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작년에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답니다. 200만 원 정도요. 그때도 회사에서 경고받았대요. 그럼 상습적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재판에 제출하기로 했어요. 2월 5일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저희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죠. 서연이의 회사 법인카드 부정 사용 건이요. 판사님이 서연이한테 물었어요.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때 제가 실수가 아니죠. 개인 쇼핑에 사용했다고 나와 있네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판사님이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준호를 마주쳤어요. 엄마, 준호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서연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아이도 있고, 제발 한 번만. 저는 준호 손을 뿌리쳤어요. 놔, 엄마, 준호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그날 너 알고 있었잖아. 서연이가 내 돈 가져가는 거.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왜 막지 않았어?
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엄마, 나도 잘못 생각했어.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했고, 난 서연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엄마는 버려도 돼. 그게 아니라, 알았어. 너도 공범이야. 서연이랑 똑같아. 저는 준호를 밀쳐내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준호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3월 초였어요. 최종 판결이 나왔죠. 피고인 박서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2천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배상하라. 집행유예였지만 전과자가 된 거죠. 그리고 돈도 갚아야 하고요. 재판 결과가 언론에 또 보도됐어요. 이번에는 더 큰 뉴스가 됐어요. 은행원 며느리, 치매라더니 시어머니 수술비 훔쳐 친정부모, 유럽 여행 이런 식으로요. 인터넷은 또 난리가 났어요. 서연이 실명까지 공개되고 회사 이름까지 알려졌어요. 서연이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대요. 준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 너희 아이니까 너희가 키우면 되지. 엄마,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번호도 바꿀 거야. 저는 정말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사도 했죠. 수원을 떠나서 서울 은평구 쪽으로 갔어요. 2,500만 원은 석 달에 걸쳐서 다 받았어요. 준호가 대출받아서 갚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다시 서울대병원에 연락했어요. 환자분 다행히 3월 말 수술 날짜가 비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3월 28일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혼자서요. 보호자란에는 이웃집 아주머니 이름을 썼어요. 그분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했죠. 회복 기간 동안에도 준호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 앞에 준호가 서 있더라고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여길 알았어? 병원에 물어봤어. 엄마 수술 잘 받았다고 들었어. 그래, 이제 건강해. 내 도움 없이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울먹였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서연이한테 휘둘려서.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응, 엄마. 너 그날 기억나? 내가 너한테 물었잖아. 내 엄마 목숨이 중요하냐? 내 와이프 친정빚이 중요하냐고. 너는 대답하지 않았어. 아니, 침묵으로 대답했지.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엄마, 제발,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난 이제 아들 없어. 저는 문을 닫았어요. 준호가 밖에서 한참을 울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어요. 작년 소식을 들었죠. 준호와 서연이가 이혼했대요. 서연이는 아이를 낳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준호는 서울 변두리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서연이 사건 때문에 회사에서 눈총을 받았나 봐요. 지금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전과자 기록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했대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한다고 들었어요. 아이는 친정 부모님이 키운다고 하고요. 가끔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말해요. 그래도 손주인데, 그래도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전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냉정한 건가요? 제 생명을 살릴 돈을 훔쳐서 놀러 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따뜻한 건가요? 시어머니가 수술대 위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유럽에서 에펠탑 구경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요즘 저는 혼자 잘 살아요. 매일 아침 운동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지난주에 길에서 우연히 아이를 안고 가는 여자를 봤어요. 순간 서연이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어요. 안도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게 정말 서연이었다면 어땠을까? 제 손주를 안고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 손주가 아니니까요. 절 배신한 사람들의 자식일 뿐이죠.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생명을 살릴 돈을 훔쳐 친정부모와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피와 눈물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단 1초도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냉정하다고 욕하셔도 좋아요.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제게 한 일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지금 제 손주는 어디선가 자라고 있겠죠.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까요? 아니면 할머니는 이미 죽었다고 들었을까요? 어쩌면 아예 할머니 얘기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 아이의 할머니가 아니에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제 손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독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상은 원래 냉정한 거예요.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고요. 준호와 서연이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평생 치를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72살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서 살 거예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만약 제가 죽는 날이 온다면 장례식에 준호가 와도 문전박대할 거예요. 이미 유언장에 써놨거든요. 제 재산은 전부 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장례식에는 준호와 그 가족의 출입을 금한다고요. 냉정하죠? 네, 저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만든 건 제가 아니에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뭐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의 배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칼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가족에게 당하면 참지만 마세요. 잘못은 잘못이고 대가는 치러야 하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